질병의 연금술. 파라셀수스 행동하는 연금술사. 독성학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중세의 연금술이 의학에 미친 영향부터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천연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던 고대의 야금술과 달리 연금술은 주로 화학적인 변화를 이루었다. 납과 같은 비금속을 층화해서 금과 같은 기금속으로 변화시키는 시도가 아마도 연금술의 가장 잘 알려진 활동일 것이다. 연금술사는 영생을 가져다 주거나 보편적인 용매로 쓸 수 있는 미약 찾는 일도 했다. 파라셀수스라고 알려진 펠리루스, 푸스, 아렐루스, 테오프라토스, 폼파스토스, 호엔하임은 1493년 저 콜럼버스가 히스파니올라 섬에 처음 으로 상륙하고 1년 지났으며 코텐베르크가 성서를 처음하고 인쇄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스위스에서 출생했다. 두 석가 모두 파라셀수스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탐험가들은 그가 훗날 치료한 매독을 들여왔고 인쇄기는 그의 아이디어를 널리 확산시켰다. 히포크라테스 기원전 460에서 기원 37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다른 의사들도 약물이나 다른 화학물질의 일부 독성을 파괴하기는 했다. 그러나 파라셀수스 이전의 의사들은 질병의 치유에서 사용하는 약물과 독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파라셀수스는 실제로 약물과 독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치료용 약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용량이 독을 만든다는 사실을 이해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파라셀수스의 아버지는 그에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후계자였던 그리스의 철학자 레스보스 섬 에르소스 출신의 디르타모스 테오프라토스 기원 371년에 따라서 테오프라스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테오프라스토스는 식물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파라셀수스는 약초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의 작품을 연구했다. 결국 그의 이름은 이중적으로 드러맞은 셈이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에서 대학 입학 자격 바칼로레아를 취득한 파라셀수스는 당시의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연금술, 천문학, 정교학 그리고 고전과학을 공부했고 그 후에는 페레라 대학교를 비롯한 이탈리아 여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다. 파라셀수스 시대의 의학은 전적으로 크라테스, 갈리너스, 이분나, 라제스, 히프크라테스는 환자의 면담을 통해서 질병에 대한 가정을 체계적으로 연결했다. 그는 질병의 증상, 질병이 나타나기 전 환자의 행동과 환경, 환자의 주거, 식사, 신체 활동에 대해서 질문했다. 히포크라테스는 지리적 차이, 계절 차이, 인종적 차이에 근거를 둔 생태학적인 비교를 이용해서 인구 집단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으려고 시도했다. 갈리노스는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역의 균형이라는 의술의 근거로 삼았다. 당시의 선구적인 학자 겸 의사들은 전적으로 갈리노스와 같은 사람들에게 의존했지만 파라셀수스는 자신이 직접 환자를 치료하면서 얻은 질병에 대한 지식을 활용했다. 1515년 그는 군사적인 갈등의 사용들이 서울로 여행을 떠나서 군의관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국왕이었던 크리스티안 2세는 그를 의로 임명했다. 파라셀수스는 그단스크를 보유했다가 패배한 독일 기사단의 기사들과 함께 브레이센의 케니히스베르크로 갔다. 베네치아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파라셀수스는 다시 베네치아 무역로와 성지 순리를 따라서 나일강 상류를 여행을 떠났다. 1523년 위험을 물서가 콘스탄티노플을 떠나서 베네치아로 돌아왔고 알프스를 넘어서 아버지의 고향인 오스트리아 팔라우에 도착했다. 파라셀수스의 여행을 뒤집어본 것은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그의 갈증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파라셀수스, 그는 당시의 전형적인 의사들을 비웃었다. 성임서. 중세의 연금술은 가톨릭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의 연금술은 자연현상의 세계와는 분리되어 있었다.
교회가 연금술의 과정을 구세주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연결시켜주는 비유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파라셀수스는 가톨릭 교회의 중세적인 개념에서 등장한 연금술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신앙에 의존하는 대신에 자연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충고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렇긴 해도 그 시기의 연금술사들은 여전히 과학과 영성의 조화를 추구했다. 파라셀수스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성서의 단순한 진리 이외에는 모두 교리를 멀리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는 루터와의 비교를 싫어했지만 자신의 주장을 거부하는 교황의 책사를 불태워버렸다는 루터에게서 실마리를 찾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사책 사이의 불균형이 그가 보았던 다양한 질병을 설명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연금술에 기반을 둔 파라셀수스의 치료법은 중세와 고대에 사용되던 수백 가지의 처치법이나 치료법과는 전혀 달랐다. 핵심 기해 매덕은 1494년 나폴리에 주둔하던 프랑스 병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풍토병으로 일기 매덕은 음경의 감염 부위에 경성하감이 발생하면서 시작된다. 며칠 후에는 광범위한 발진이 나타나는 이기 매덕으로 진행이 된다. 수은의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매독 치료에 대한 약초조법이 인기를 얻었다. 수은 매독에 대한 과의약 치료법을 살펴본 파라셀수스는 그 치료법이 쓸모가 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금속을 가공하는 연금술의 직관에 따라서 문제의 수은 치료에 집중했다. 더욱이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라고 믿었던 그는 중독 때문에 질병을 일으키는 금속을 정확한 용량으로 사용한다면 이를 통해서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수은 중독의 증상은 대부분 3기 매독의 증상과 비슷했다. 수은의 독성이 있는 것은 분명했지만 파라셀수스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양을 투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 약의 용량을 증가시켜도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독성 효과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파라셀수스는 독을 독으로 치료한다는 그의 이론 때문에 때로는 동정요법의 창시자로 알려지기도 했다. 동정요법에서도 용량의 개념은 중요하다. 그러나 절대 동정요법에서 사용하는 용량은 용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양이었기 때문에 그런 비교는 비상적인 것이었다. 동정요법은 치료 효과가 없었고 그의 치료법에서 나타나는 준독성 효과를 유발하지도 않았다. 파라셀수스는 납, 안티모니, 황구리, 비소와 같은 여러 강물들도 치료에 사용했다. 파라셀수스는 적절한 질병에 대해서 용량을 바꾸고 정확한 시기에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 치명적인 독약을 치료약으로 변화시키는 치료법으로 개발했다. 수은을 매독 치료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그는 안티모니를 비롯한 여러 금속들도 사용했다. 그는 안티모니를 먹을 수 있는 안티모니 버터로 만들어서 치료약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그리스 로마의 의술에서 유래된 약초 치료약 대신에 대부분 강물로 이루어진 아르카나의 제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라셀수스는 간질, 매독, 수종, 통풍, 광부, 병의 치료에 황산을 사용했다. 질병은 제대로 정의할 수 없는 이른바 내부 체액의 불균형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이고 정교하게 선택된 아르카나를 통해서 독을 제거하여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이었다. 파라셀수스 치료법의 궁극적인 성공은 그가 제안한 치료법과 관련한 독성학을 이해하는 데에 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독에 독성을 발휘하는 일차 화학적인 개체인 톡시콘이 들어있다고 믿었다. 용량 개념도 연금술의 원리와 관련된 것이었다. 파라셀수스에 따르면 약초나 돌이나 나무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치료약이 아니다. 눈으로는 찌꺼기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찌꺼기의 내부에 치료약이 숨어져 있고 또 먼저 찌꺼기를 세척하고 나면 치료약이 남는다. 그것이 연금술이고 그것이 불카누스의 신의 역할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약제사고 의학화학자다.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화학 반응과 역학적 반응의 연구에는 실험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파라셀수스의 유산이다. 파라셀수스는 체계적이고 학자이었지만 종교적이기도 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독약을 주었고 독약에는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의사들에게 치료제가 독약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말도록 요구했다. 유명한 말을 남겼다. 모든 것은 독이고 독이 없는 것은 없다. 영양만으로도 독이 아닌 것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든 음식과 모든 음료는 용량을 넘겨서 먹으면 독이 된다. 결과가 그런 사실을 입증해준다. 나는 또한 독은 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독을 반드시 거부해야 먹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다. 우리는 의약품을 처방받은 양만큼만 먹어야 하고 너무 많이 복용하면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전적인 의학적인 사고방식에 융통성 없이 매달리는 것은 거부였던 탓에 이단적으로 알려졌던 파라셀수는 결국 의학과 질병치료의 발달에 놀라운 영향을 미쳤다. 파라셀수스의 접근법은 화학요법에 효과적이었고 독실한 기독교였던 파라셀수스의 교리는 당시의 종교적인 믿음에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파라셀수스를 따르는 의사들도 존경을 받았다. 심지어 청교도들도 파라셀수스주의가 갈리아누스주의의 야만적인 뿌리를 벗겨주었다고 좋아했다. 광업 그리고 산업의학의 출발이라. 사장에 위험한 직업도 있고 치명적인 정도로 위험한 직업도 있다. 오늘날에는 벌목공과 어부가 통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직업이 그러나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사망, 질병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직업은 아마도 광부일 것이다. 광업은 문명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광선의 작업자들은 언제나 사고와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했고 지금도 그렇다. 광업의 위협은 옛날부터 알려져 왔다. 카르타고에 의해서 로마가 착지했던 스페인 카르타헤나의 납강산에는 서는 4만 명의 인부들이 일했고 조기 질병과 사망의 악명을 남겼다. 납광부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은 납강산의 노예들을 부렸던 이집트는 물론이고 훗날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도 알려졌다. 히포크라테스가 납중독의 증상으로 파악했던 식욕상실, 비아리, 창백함, 체중 감소, 피로, 감염성 신경경련 등은 현대 독성학에서의 납중독 증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광산 근처에서는 소나 말에게 불을 뜯기지 말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나 말이 공포로 병들어서 죽는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었다. 광산 주변의 마을에서 살던 사람들도 광업 활동에 의한 환경노출로 피해를 겪었을 것이다. 광부와 광업 관련 직업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비교적 자세히 정리하려고 처음 시도했던 사람은 파라셀수스였다. 그는 유럽 중부 지역에서 독일 남부의 슈바르발트 작센 또는 보헤미아 등을 살펴봤다. 그가 1533년에 오스트리아 산악지역인 티르의 광부들에게서 발생하는 질병을 관찰했을 것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구체적인 지역에 상관없이 특정 산업군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폐 질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기록이 오늘날 산업의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첫 지침서로 알려져 있다. 그는 폐 질환을 말라메탈로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오늘날 비소나 방사성분지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진 폐암인 듯하다. 그는 강구, 연금술사, 금속 가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을 근거로 이 질병을 설명했다. 파라셀수스는 광부병의 원인, 질병의 진행, 증상, 징후, 치료법을 세심하게 기록했다. 그는 노출 이후에 독성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도 기록했다. 그것은 잠복기라는 중요한 독성학적으로 개념이었다. 폐의 병을 일으키는 채소는 공기이다. 채소에 의해서 10시간 걸리는 것이 기식에 의해서 10년이 걸린다. 파라셀수스는 또한 화학물질도 치료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밝혀내려고 시도했다. 소금과 고온에 달려진 황, 그리고 피에 침입되는 소금이 공기의 구성 원소들이었다. 파라셀수스에게 황은 사물을 불타게 만드는 보편적인 성분이었고 수은은 흐르는 성분이었고 소금은 몸이나 고체의 성분이었다. 철, 주석, 구리, 금속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 파라셀수스는 자신이 신과 광부의 종교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산업적인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파라셀수스보다 1년 늦은 1494년에 출생한 게오르기우스 아그리콜라도 광부병을 연구했다. 금속에 관하여는 그 후 2세기 동안에 광급과 재련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저술로 알려져 있다. 금속에 대해서 의사였던 그는 금속이 광부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관찰했다. 금속에 대하여 제1권에 이렇게 아그리콜라는 제6권에서 광급이 건강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도 소개를 했다. 건조한 광산이 먼지는 기관과 피로 침투해서 호흡을 어렵게 만들었다. 베르나르디노 라마치니가 광학과 근성학 재련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게 다룬 책을 쓴 것은 17세기에 들어선 이후였다. 라마치니는 자신의 환자를 직접 진찰하는 이외에도 히포크라테스, 겔서스 등 고전적인 저술가는 물론 파라셀수스와 아그리콜라를 비롯한 르네상스의 문헌에서 얻은 정보도 활용했다. 라마치니는 광부들의 호흡 곤란과 폐병이 흔하게 시달리는 사실을 주목했다. 라마치니는 특히 수은광산의 작업자들을 괴롭히는 신경학적인 증상에 놀랐다. 라마치니는 광부, 도공, 조합원, 유리, 세공인, 금속 작업들도 공통적으로 납중독 증세에 시달린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런데 라마치니나 파라셀수스는 광산 작업자 중에서 석탄 광부의 질병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르네 그는 청진기 발명으로 유명해진 프랑스 의사였다. 그는 석탄 광부에 발생하는 질병을 흑색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폐의 검은 물질의 결정에 침투해서 발생하는 흑색증을 오늘날에는 흑폐증이라고 부른다. 흑폐증, 진폐증. 고대 그리스에서 채석장 인물들에게 실리카 노출에 의한 진폐증이 있었다. 실리카. 오늘날 그런 병을 규폐증이라고 부르고 지금도 예방을 위해서 작업자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폐의 섬유화가 되니까 영국에서 석탄에 의한 폐질환이 사라지게 된 것은 1875년 이후였다. 작업 시간을 줄인 결과였다. 문제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았다. 19세기 말에도 석탄 광부의 진폐증 증감의 역사는 주로 개업의들이 기록해 놓은 경험과 의견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다. 그러나 1896년에 엑스선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분야가 활짝 열렸다. 빌레름 콘라드 브란트겐의 엑스선이라고 붙인 새로운 종류의 빛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폐증은 성면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므로 성변증이라고도 부른다. 성면증. 1847년에 캐나다의 퀘벡에서 청성면 광산이 발견되어 그로부터 30여 년 이후부터 테트포드 남쪽에서 채광이 시작이 되었다.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던 1880년대 초 영국과 아프리카의 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남아프리카에 거립된 농장들에 대한 성면 탐사에 또 투기가 시작이 되었다. 성면 광산이 발견이 되었다. 1907년에. 그러나 남아프리카에서 성면을 채굴하던 영국 회사들은 성면이 폐 질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저역이 되었다. 영국인들은 1930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국제 규폐증 회의에서 성면증을 새로운 산업질병으로 인정했다. 땅 속에는 실리카와 금속 그리고 다른 광물들이 공존하기 때문에 광산에서의 노출은 매우 복잡하다. 의사들이 엑스선을 이용해서 폐질환을 연구하기 직전인 1986년 남아프리카에서 금이 발견되면 새로운 범인이 등장했다. 그로부터 몇 년에 걸친 건강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실리카라고 부르는 이산화 교사와 단 광물인 수정을 건식成功하는 작업이 치명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건강 광부들에게는 훗날 규폐증 이외에 폐암의 발병률도 매우 높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광석에서 비소는 은, 납, 구리, 니켈, 코발트, 철이 포함된 200여 종의 복잡한 광석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그런 광석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채광하거나 재련하면 비소 노출이 발생했고 비소 자체가 폐암은 물론이고 피부암과 방광암도 일으킨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광석들에도 나름대로 특징적인 위험 요인이 있었다.
더욱이 아연 광물의 채광과 재련에서는 인부들이 폐암을 일으키는 카드뮴에 노출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폐, 비방에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교폐증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수정은 지구의 지극에서 두 번째로 흔한 광물이고 수정으로 구성된 모래는 내륙에 분포하는 가장 흔한 모래이다. 이 모래는 실리카라고도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수정으로 만든 조리대 상판이 유행하면서 상판을 제작하는 작업자들에게 교폐증이 발생했다. 재처리한 수정판을 절단하고 점검할 때에 물을 이용해서 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작업장에 많은 양의 실리카 입자들이 배출된다. 나중에 수압 파쇄법으로 알려진 천연가스 생산 기술과 관련된 교폐증을 살펴볼 텐데 생산 현장의 작업자들은 이 공정에 사용되는 많은 양의 모래에 노출되어 왔다. 모래.